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날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이 밝혔던 6월 발사가 아닌 기습적인 발사를 선택한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2차 발사는 언제쯤 가능할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 이제 쏘자마자 사실은 추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위성 발사 시 실패 때도 사실 이렇게 빠르게 인정한 적은 없고요. 예.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군사 관련 활동에서 미사일 발사가 실패해도 사실 인정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인정했을까요? 예, 이제 그게 보면은 그 군정찰 위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제 여러 기를 쏘아 올 예정이고요. 사실 예. 북한도 그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자신들의 위성 개발 능력이 좀 더 신뢰성을 검증받는다 그럴까요? 신뢰성을 인정받는 쪽으로 크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만약에 숨긴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과 이제 사실상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초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계속 진화시키겠다라는 일련의 어떻든 좀 신뢰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 이제 위성 관련된 것들은 주변국의 안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국제 해사기구에 미리 통보하는 것도 비롯해 가지고 자신들이 상당 부분 투명하게 이것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추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떳떳하다. 이걸 좀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사 일정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이렇게 지금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냥 31일 아침에 그냥 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6월에 곧 발사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사기구에 그 통보를 한 거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라고 했지만, 네. 이병철 부위원장은 6월에 곧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5월 30일부터 사실상 예고 기간이긴 하지만, 네. 그 이병철은 6월에 쏘는 걸로 사실상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6월에 이제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그냥 바로 예고 기간의 첫날 그냥 전격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상당히 이제 의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기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6월이라고 이병철 부위원장이 얘기해 놓고서 사실은 그 바로 그냥 하루 전날 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사전적 징후를 최대한 덜 노출시키기 위해서, 예. 최소 노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이병철 부위원장이 일부러 기만수를 썼다라고 이제 보는 방식인데요. 예. 근데 이런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병철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군부에서의 전체 서열에서는 1위고, 물론 최고사령관 위에 이제 김정은이 있기 때문에 그 군부 서열로 본다면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런 기만, 소위 이제 의표를 찌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6월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일부러 기만했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시점을 정하는, 그러니까 발사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급하게 결정을 했을 가능성, 또는 뭔가 그 발사의 조건을 따지다가 바로 발사 조건이 됐다라 보고 아주 전격적으로 발사 승인이 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예, 일단 사전에 위성으로 우리가 포착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조성된 그 발사장에 그 참관석이라고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이제 VIP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참관석이 설치되는 것들이 위성상 포착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1호기 발사고 첫 발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공 시에는 엄청난 그 역사적 이정표로 이걸 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와서 아마 참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좀 발사 실패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물론 이제 위성이라는 것이 어느 국가나 첫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여러 차례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얘기한 지가 한 2년 3개월, 4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네. 다른 활동을 저희 안 하고 거의 여기에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기에 대한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애착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대미 억제력, 대남 그 정찰 감시 자산을 갖고 있다. 이걸 굉장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국이 뭐 누리호 발사부로도 비롯해서 이제 군 정찰위성 발사 기획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쟁 구도에서 자신이 좀 더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그 압박감들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사가 이제 실패한 거는 상당 부분 처음에 그 갖는 굉장히 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빠르게 후속적인 발사 계획을 아마 수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도 발사해봤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빨리 발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언제쯤 예. 2차 발사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차 발사조차도 사실은 이제 5월 그 중하순쯤에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발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조립동에서 이제 발사체와 위성체가 조립이 된 상태에서 아마 완성이 됐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이제 그것이 운반돼 가지고 타워 패드 소위 이제 발사 패드에 기립되고 설치돼서 연료와 전지가 연결되고 최종 점검을 하는데 보통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한 3, 40가정의 조립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해도 3주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격적으로 그것을 뭐 일주일 만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준비 과정 자체가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다급하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이 조만간 이걸 만회하긴 발사를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실패가 발사체의 실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사체와 위성체가 결합이 돼야 이제 위성 그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건데 예. 이 발사체는 소위 말하는 로켓 추진체를 얘기합니다. 로켓 네. 추진체 1단, 2단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ICBM을 하도 많이 발사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것과 동일한 이제 로켓 추진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기를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체와 발사체를 여러 기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1차 발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바로 그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후속 발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예비를 준비하고 가능성이 높고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발사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뭐 굉장히 많이 쐈잖아요. 사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쏜다고 얘기는 하지만 발사체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근데 이번에 신형 엔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기존 거 안 쓰고 신형을 썼을까요? 예, 말은 이제 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기존의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이죠. 소위 이제 뭐 ICBM급에서는 12, 13, 14, 15, 17, 18까지 거의 5, 6종의 지금 모델 라인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개발 과정에 쓰었던 엔진 추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위성 발사용 발사 추진체로 아마 모델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엔진과 그 모델 개념들을 발사체 형식으로 아마 이제 모형화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위성체와 결합이 되고 또 실제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ICBM과는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건 탄두를 그냥 앞에 그 꽂고서 그냥 발사하는 개념이지만 위성체는 그 앞에 민감한 그 위성체를 같이 결합시켜서 그 동작의 어떤 원활한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이제 발사되고 그것이 발사 과정에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민감성 때문에 굉장히 ICBM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발사 능력이 뛰어난 국가조차도 실제 이제 위성 발사 과정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위성 발사체 자체의 실력이 모자라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 위성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시행착오를 일단 보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곧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끝내고 조만간 아마 2차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2차 발사까지의 어떤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발사체 위에 올라가는 위성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이게 그냥 네네. 모사체인지 아니면 실제 위성이긴 한데 기술이 조악할 네.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지난번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도하는 그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5월 18일경인가요? 그때 이제 게재가 됐는데 이때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위성체의 크기하고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약 한 300kg 정도의 무게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초소형화된 이제 그 위성체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이제 뭐 1톤 가까운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 어떤 광학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의 시설이 좀 더 정밀하게 쓸 수 있는 반면에 네. 그만큼 무게가 작다라는 거는 적은 양의 어떤 장비가 실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통 군정찰 위성이라는 건 저궤도에 이제 그 안착을 해야 됩니다. 보통 500에서 한 700 사이 정도인데 보통 5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저궤도에서 그러니까 EO라고 하죠. 보통 이제 광학 장비를 통해서 보는 것과 SAR이라 그래서 이제 전파를 투사해가지고 보는 방식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게 보통 이제 1m 이하로 내려가야지 초정밀 감시 정찰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뭐 30cm에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이제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력을 그 규모라든가 무게를 봤을 때는 한 1m 정도가 될까 말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당 부분 광학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밀 식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군정찰 위성이라는 건 한 기를 발사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최소 5기 이상, 뭐 많게는 30기 이상을 쏴야지만 이게 이제 지구의 공면의 전체 순환을 하면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실시간별로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기를 발사한다고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북한의 정찰 위성 능력이 갑자기 엄청나지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상도와 또 그 지휘 본부와의 원격 통신이 원활하게 잘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북한이 가야 될 길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멀고 예. 첫 번째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것이 뭐 당장의 군정찰 위성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더 질문할 게 많은데 1분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도 네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대응 수단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결의안 위반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 오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결의안 위반을 환기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자 제재를 비롯해서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를 이끌어내는 부분인데 사실 유엔 차원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지금 구조상 어렵고 아마 이제 독자 제재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제재 명단을 추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위성 시설이라든가 관련 군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뭐 공중산산을 그 동원해서 예. 좀 약간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부분이 네네. 있고요. 이 정도가 아마 대응 수단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는데요. 성큼